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편안함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모호한 불편함을 남기곤 하죠.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저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그들의 말투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화센터 한문교실 강사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과도한 칭찬으로 시작된 어떤 만남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작은 통찰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은퇴한 교사 박만석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한문교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셨죠. 아, 선생님이시죠?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문화센터 수강생들 사이에서 소문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수업은 정말 특별하다고. 첫 마디부터 과한 칭찬이었습니다. 제 수업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하다고 불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35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종류의 접근을 수없이 봐왔기에 저는 속으로 살짝 긴장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과찬이십니다.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등록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분께 한문을 배울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명문대 출신의 교직 경력도 대단하시다면서요? 이런 식의 과도한 칭찬은 대개 뒤에 숨은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학부모님들이 과하게 칭찬하실 때면 보통은 성적 문제나 입시 상담이 뒤따랐습니다. 예상대로 그분은 수업 등록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수업마다 저를 특별 대우하려 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사자성어의 의미가 너무 와닿았어요. 역시 선생님은 달라요.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다니 정말 천재이신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들이 이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부탁드릴 게 있는데. 아, 드디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국어가 너무 약해요. 선생님께서 과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시간당 수업료는 넉넉히 맞춰드릴게요. 그토록 과했던 칭찬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곳 문화센터 수업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감과 함께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비쳤죠. 그리고 그 후로 그분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과한 칭찬은 없었고 오히려 수업 중에 미묘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 설명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른 한문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던데. 이런 변화는 제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과한 칭찬은 대개 이런 식으로 끝나기 마련이니까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닌 목적을 위한 칭찬은 결국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만났던 한 학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과한 칭찬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특별 관리를 요구하셨죠.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도 비슷했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일종의 달콤한 독과 같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한 칭찬은 아첨과 다르지 않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정도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수강생분은 결국 한 달 후에 수강을 취소하셨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죠.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과도한 칭찬을 하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칭찬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인지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칭찬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35년 교직 생활과 그 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첫 번째 말투로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말투가 드러내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과한 칭찬이 숨기고 있는 의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끊임없는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매달 한 번씩 시니어 모임이 열립니다. 각자의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김 부장님이라고 불리는 65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예반에 등록한 김민호입니다. S전자 기획부장 출신이에요. 첫 인사부터 회사 직함이 나왔습니다. 35년간 학부모들을 만나며 이런 유형의 말투를 익히 봐왔기에 저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아, 반갑습니다. 저는 한문을 가르치는 박만석입니다. 제가 간단히 인사를 마치자 김 부장님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 한문이요? 제 아들이 대학 때 한문 전공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변호사로 있어요. 로스쿨 수석 졸업했죠. 며느리도 의사예요. 둘이 워낙 바빠서 손주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녀 자랑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아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S전자에서 일하면서도 매일 밤 아이들 공부를 봐줬어요. 덕분에 둘 다 미국 명문대 나왔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너무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문득 2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한 학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도 매번 자녀 자랑으로 상담을 시작하셨죠.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애들은 이해 못하는 걸 우리 애는 바로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학생은 수업 시간마다 힘들어했고 성적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상담실을 자주 찾았었죠.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S전자에서 근무할 때는 말이죠. 제 기획안이 항상 채택됐어요. 그때 제가 제안한 사업 모델이 지금도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다니까요. 지금 젊은 직원들은 창의력이 부족해요. 저 같은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과거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셨고 결국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도 생겼죠. 그런데 김 부장님의 말투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 속에 숨어있는 깊은 고독과 불안이었죠. 요즘은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은퇴 후의 상실감, 자녀들과의 단절,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자랑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면서 현재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는데 로비에서 혼자 신문을 보고 계신 김 부장님을 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쓸쓸해 보이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부장님, 요즘은 어떠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김 부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사실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사람은 손주 보러 미국 가 있고,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 하루하루가 참. 그제서야 김 부장님의 자랑 속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의 상실감, 자녀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묻어 있었죠.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속 불안을 감추려 한다. 끊임없는 자랑은 종종 깊은 내면의 상처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가 되곤 합니다. 그 후로 김 부장님과 저는 가끔 아침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랑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요. 그러면서
김 부장님의 말투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내세우지 않아도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요.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을 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로운 영혼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또 하나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랑으로 가득한 대화 속에서 때때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나온다는 것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문화센터에서 이런 말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각 강의실 앞에 그 주의 수업 시간표가 새로 붙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해 한문교실 앞 게시판을 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옆 강의실에서 가르치시는 이미술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셨어요. 박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더니 이 선생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들으셨나요? 신임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최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최 선생님은 서예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수업이 없으셔서 자리에 안 계셨죠.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무슨 일이? 아니, 그게 최 선생님이 수강생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출석부도 엉망이고 수업 시간도 자주 늦고 원장님께서 많이 못마땅해 하신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박 선생님도 느끼시지 않았나요? 최 선생님 수업 시간이랑 겹칠 때 보면 늘 복도가 시끄럽잖아요. 순간 제 머릿속에 30년 전 교무실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었죠. 한 선배 교사가 자리에 없는 다른 교사의 험담을 하시다가 결국 그 이야기가 새어나가 큰 갈등으로 번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말을 막으려는 순간 마침 옆 반 음악을 가르치시는 박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두 분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이 선생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 교수님께도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교수님도 아시나요? 최 선생님이. 잠시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 선생님, 최 선생님 말씀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건. 이 선생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박 선생님. 저는 그냥 걱정이 되어서.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뒷담화인지 구분이 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늦으신 건 병원에 다니시는 어머님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출석부 문제는 우리가 직접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뒷담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도 보았죠. 특히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때는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 후반,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한 학생이 자리에 없을 때 다른 학생들이 그 아이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 아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선생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선생님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직접 최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후로는 오히려 최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맞춰 도움을 주시곤 했습니다. 출석부도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맹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말을 전할 때는 그 말의 거친 부분은 덜어내고 남의 행실을 말할 때는 그 좋은 부분을 들추어내라.
우리는 종종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잊곤 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그 말이 만들어내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투는 단순한 험담을 넘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자라나고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죠.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말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늘 궁금해하던 그 답을 찾게 되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문화센터에 새로 부임한 행정직원 김태준 씨였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저는 새로 온 김태준입니다. 앞으로 선생님 수업 관련 행정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첫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시작된 업무 협의에서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선생님, 한문 수업은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수강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왜 수강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커리큘럼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나요? 글쎄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왜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하시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모든 설명에 왜요?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문득 교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은 교사였을 때 어느 반항적인 학생이 수업 시간마다 왜요? 라고 물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학생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왜요? 는 단순한 질문이 아닌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태준 씨의 물음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죠. 태준 씨는 제가 답변할 때마다 왜 계속 왜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그 순간 김태준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 많은 분들이 경험을 내세우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이전 문화센터에서요. 그래서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닌 세대 간의 갈등과 불신이 만들어낸 방어기제였던 거죠. 태준 씨, 제가 35년이라는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권위로 내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이에요. 물론 태준 씨의 새로운 시각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묻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요. 듣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질문이 진정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신과 반감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배움이 아닌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날 이후 김태준 씨와 저는 매주 한 번씩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에 왜? 라고 묻지 않았고 저는 경험만을 내세우지 않았죠.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과 시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오래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의 경험이 정말 값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도 태준 씨를 통해 많이 배웁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고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죠. 되묻는 말투는 때로는 불신의 표현이고 때로는 도전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내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의 끊임없는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문화센터 산책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교장 출신 정광현입니다. 첫 인사부터 직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분들을 자주 뵈었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렴풋이 짐작되었죠. 산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준 씨가 평소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산책로는 왜 이쪽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정 선생님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젊은 친구,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첫째, 아침 햇살이 이쪽으로 비치기 때문이야. 둘째, 경사가 완만해서 어르신들이 걷기 좋고. 셋째, 마치 수업을 하듯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셨습니다. 김태준 씨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정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죠. 자네처럼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지.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늘 강조했던 건데.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 저도 교무부장으로 있을 때 신임 교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해. 내 경험상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요. 그때는 그것이 후배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제 권위를 내세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산책이 계속되는 동안 정 선생님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해. 발 뒤꿈치부터 닿게. 내가 30년간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터득한 거야. 저기 보이는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이렇게 관찰해야 제대로 보이는 거야. 내가 알려주지. 김태준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죠. 문득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자는 스스로 배우는 자보다 못하니라.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저기 보이는 꽃 이름을 아시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김태준 씨는 혹시 아시나요? 아, 저거 금낭화예요. 제가 취미로 식물 사진을 찍거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 보였고 김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왔죠. 사실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깨달은 건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배울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난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 배우는 자세는 잊고 살았나 보네. 그날 이후 우리의 산책 모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가르치려 들지 않으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죠. 김태준 씨의 식물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으셨고요.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는 방패가 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렇죠.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계속해서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정 선생님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의 관계였습니다.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문교실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새로 등록하신 박미영 씨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다니. 보통 분들은 은퇴하면 그냥 쉬시는데. 겉으로는 칭찬 같은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도 참 특별했어요. 보통 한문을 저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선생님만의 독특한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또다시 그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 끝에 달콤한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말투였죠. 문득 3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친구를 이런 식으로 대했었죠. 와, 네가 이걸 맞췄다고? 정말 대단한데?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말투. 그때 그 학생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박미영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전문적인 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같이 초보자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교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표정도 굳어갔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비꼬는 말투는 대개 깊은 상처나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미영 씨, 혹시 한문을 전공하셨나요? 네. 아, 제가 대학원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 수업이 많이 부족해 보이셨겠네요. 오히려 제가 박미영 씨께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수업에는 한 부분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영 씨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 보였죠. 아,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건방진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비꼬는 말은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박미영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비꼬는 말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전공 지식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셨죠. 가끔 어려운 한문 구절이 나오면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과한 칭찬, 끊임없는 자랑, 남을 비난하는 말, 되묻는 말투, 가르치려 드는 태도, 그리고 비꼬는 말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상처와 불안,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을 나눌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과 그 이후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말투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말투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로 그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